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쩌면 좀 무겁게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우리 모두에게, 특히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바로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에 남은 사람이 겪게 되는 그 재정 관리의 막막함.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케어연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이 꾸준히 다루시는 삶의 지혜 중 하나인데요.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와 돈의 언어를 배우는 일이라는 칼럼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얘기 나눠볼게요. 혹시 배우자가 혼자 다 관리하던 은행, 계좌나 서류들, 자동이체 내역 같은 거 보면서 아찔했던 상상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 이야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이게 사실 그냥 슬프다 이걸 넘어서 정말 현실적인 문제고요. 때로는 생존이랑 바로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금융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쪽 배우자가 혼자 다 관리하다가 갑자기 떠나버리면 남은 사람은 진짜 뭐랄까 망망대해에 혼자 남겨진 기분일 거예요. 오늘 칼럼에 나오는 그 앨리스 스톤 나이몹스키라는 분 이야기가 바로 그런 현실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칼럼 보면 앨리스는 평생 러시아 문학을 가르친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활동에는 아주 익숙했지만 집안 돈 문제는 남편 사샤가 다 맡아서 했다고 하죠. 근데 남편 사샤가 엄청 꼼꼼하게 관리를 했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 꼼꼼함의 결과물이 앨리스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전혀 공유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그가 남긴 스프레드 시트들을 열어본 거죠. 투자 내역, 주식 거래 기록, 온갖 연금 정보들, 세금 서류들. 이걸 보면서 앨리스는 해독되지 않은 언어의 지도 같았다고 표현해요. 얼마나 복잡하고 막막했으면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으니 그 심정이 어땠을지 참 짐작하기 어렵지 않죠.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그냥 현실적인 혼돈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앨리스 경험이 아주 특별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굉장히 보편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통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한 6년에서 7년 정도 더 오래 산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재정적인 준비나 이해도 면에서는 많은 가정에서 남성 중심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미국 금융서비스재단 조사 결과를 보면 좀 흥미로운데 남성 40%가 자기가 먼저 죽으면 아내가 재정적으로 취약해질 거다라고 스스로 예상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남편들 스스로도 아내가 우리 집 재정 상황 잘 모른다 이걸 알고 있다는 거겠죠. 한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예전처럼 남편은 바깥일, 아내는 집안일 이런 역할 구분은 많이 희미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집안의 금융 결정권이나 정보 접근성은 한쪽 배우자, 특히 남편에게 쏠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은 배우자는 갑자기 경제적 문맹 상태가 되는 거죠. 앨리스가 재정 상담사를 찾아가서 기술적인 도움, 예를 들어 계좌 정리나 서류 분류 같은 도움은 받았지만 그 근본적인 불안감이나 혼란을 해소가 안 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돈이 얼마냐, 복잡한 금융상품이냐 이게 아니라 부부 사이에 돈에 대한 소통이 없었다는 점이죠. 칼럼에서 정말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사랑은 나누었지만 책임은 나누지 않았다. 이 말이 핵심을 딱 짚는 것 같아요. 서로 아끼는 마음과는 별개로 현실적인 삶의 무게를 같이 짊어질 준비가 부족했던 거죠. 사랑은 나누었지만 책임은 나누지 않았다.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래서 이 칼럼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재산 상속, 이걸 넘어서 정보 상속이 정말 중요하다. 이걸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통 유산하면 부동산, 예금, 주식 이런 돈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당장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들, 예를 들어 매달 월급 들어오는 주거래 은행이 어딘지, 어느 카드로 공과금이 나가는지, 보험은 뭐가 있고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심지어 자주 쓰는 쇼핑몰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사소한 것까지 공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사람은 슬픔이랑 같이 엄청난 혼란, 그리고 무력감을 같이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앨리스 이야기가 더 안타까운 지점이 또 있는데요. 나중에 남편 사샤가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비디오 메시지를 남겨뒀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 영상에 뭐 복잡한 계좌 구조나 투자 흐름 설명 같은 게 담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개인 맞춤 금융 강의처럼요. 근데 너무 슬픔이 커서 차마 그 영상을 끝까지 볼 용기를 못 냈다고 해요. 아, 만약에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일찍 남편 살아있을 때 같이 얘기하고 이해했더라면 슬픔이야 뭐 덜하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그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정말 크게 남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정보 상속의 핵심인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금융 시스템이라 복지제도가 상당히 복잡한 편이잖아요. 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연금 종류도 많고 개인연금이나 IRP 같은 상품도 있고요. 또 보험 상품들, 예적금, 주식, 펀드, 부동산, 관리할 자산 형태도 너무 다양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가 각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받으려면 절차가 뭔지,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전혀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나 혜택을 놓치거나 심지어는 불필요한 손해를 보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 이름으로 보험 가입돼 있는데 아내가 몰라서 보험금 청구 못하는 경우 생각보다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증표나 배려의 의미는 그냥 유언장에 얼마 남겨줄게 이 약속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배우자가 혼자 남더라도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앞으로 계획을 같이 세우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해진 거예요. 사샤가 남긴 비디오는 분명 사랑의 표현이었겠지만 너무 늦게 발견된 사후 약방문 같은 느낌인 거죠. 진짜 의미는 유산은 당장의 큰 돈다발보다는 남은 사람이 스스로 삶을 지탱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돕는 정보, 지식, 그리고 준비된 계획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칼럼에서 강조하는 클래리티, 그러니까 명확성을 물려주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혼란이 아니라 명확함을 남기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인 것 같아요. 자산 상속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정보 상속. 그럼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막고 서로에게 명확함을 선물하려면 우리가 지금 당장 뭘 시작할 수 있을까요? 칼럼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5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거든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우리 집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제안은요. 공유 가계부를 만들고 함께 업데이트하자는 거예요. 뭐 거창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요. 그냥 간단한 엑셀 파일이나 요즘 많이 쓰는 가계부 앱 있잖아요. 그런 걸로 수입, 고정지출, 뭐 월세, 관리비, 공과금, 대출 이자 같은 거, 그리고 변동지출, 자동이체 내역, 보험료 내는 거, 예금이나 투자 계좌 목록 같은 걸 한눈에 똑 볼 수 있게 정리하고요. 이걸 부부가 같이 내용을 확인하고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거죠. 네, 이 공유 가계부라는 게 단순히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파악하는 걸 넘어서요. 우리 집 재정 상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 단계거든요. 이걸 같이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부부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 좀 공동 책임감을 느끼고 대화를 시작하는 자연스러운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뭐 서로 돈 쓴 거 공개하는 게 좀 어색하거나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적인 오해를 줄이고 신뢰를 쌓는 데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이 재정 목표 세우고 달성하는 과정 공유하는 재미도 있고요. 로 되어 있잖아요.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뭐 각종 포털 사이트나 쇼핑몰 로그인 정보, 주식 거래하는 증권사 계정 정보, 신용카드 정보, 심지어는 클라우드나 SNS 계정까지요. 이런 디지털 정보들은 본인이 아니면 접근하거나 관리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정보들을 좀 안전한 방식으로 목록으로 만들고 유사 씨의 배우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안전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모든 비밀번호를 그냥 종이에다 적어두면 보안에 좀 취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너무 복잡하게 암호화해 두면 정작 필요할 때 못 쓸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부부나 가족끼리 안전하게 정보 공유할 수 있는 뭐 디지털 금고 서비스나 암호 관리 앱 같은 것도 있으니까 각자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배우자가 우리 집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미리 조치를 해두는 것. 이게 그냥 편의를 넘어서 남은 가족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준비인 거죠. 세 번째 제안은 가족 재정 회의를 정례화하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거창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분기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부부가 같이
혹은 자녀가 있다면 자녀랑 같이 현재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재정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죠. 예를 들면 다음 달에는 외식비 좀 줄여볼까? 내년 여름 휴가 비용은 어떻게 모으지? 5년 뒤에 집 살 돈 마련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지? 이런 구체적인 주제로요. 네, 이 정기적인 가족 재정 회의는 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돈 이야기를 터놓고 하는 것에 대한 어색함도 줄여주고요. 가족 모두가 우리 집 재정 상황을 좀 현실적으로 알게 도와주죠.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그걸 향해서 같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족 간의 유대감도 높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비판하거나 평가하기보다는 좀 열린 마음으로 서로 의견 듣고 같이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분, 20분 짧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죠. 네 번째 방법은 필요하다면 신뢰할 만한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 집 재정 상황을 진단해주고 좀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재정 상담가나 자산 관리 전문가, 아니면 상속이나 법률 문제 자문 구할 수 있는 변호사 같은 분들과 관계를 맺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자산 규모가 좀 크거나 구조가 복잡한 경우 혹은 가족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가 도움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때로는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는 감정적인 문제나 이해관계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그러니까 전문가는 좀 냉철하게 분석해주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죠. 또 재정 기록 관리나 계획 세우는 것 자체를 전문가에게 맡겨서 부부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고요. 물론 어떤 전문가를 선택할지는 신중해야겠죠. 충분히 상담해보고 나와 우리 가족에게 맞는 전문가를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칼럼에서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금융 문해력, Financial Literacy. 이걸 늦기 전에 함께 배우고 키워나가자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정말 강조되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칼럼 속 앨리스가 뒤늦게 나는 숫자를 싫어했지만 이제는 배워야 해요. 이건 생존의 문제니까요. 이렇게 절실하게 말했듯이요.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더 이상 특정 사람에게만 필요한 능력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모른다는 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큰 두려움, 그리고 실제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다행인 점은 예전과 달리 이제는 금융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길이 매우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이나 50플러스 센터,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들, 온라인 강좌, 무료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금융교육을 받을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부부가 같이 이런 교육에 참여하면서 기본적인 예산관리법, 투자 원칙, 보험상품 구별하는 법, 연금제도 활용법 같은 걸 배우는 건 서로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칼럼의 한 구절처럼 죽음보다 두려운 건 어쩌면 모르는 것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두려움은 줄어들고 선택의 폭은 넓어지니까요. 오늘 김형래 편집장님의 칼럼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와 돈의 언어를 배우는 일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위에 더해질 수 있는 재정적 혼란과 막막함, 그리고 이걸 미리 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앨리스의 이야기처럼 숫자를 싫어했지만 이제는 배워야 한다는 그 고백이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돈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 나누고 재정을 함께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은 이게 단순한 가계 관리를 넘어서는 행위인 것 같아요. 서로의 현재를 존중하고 미래의 안정을 함께 지켜나가는 아주 중요하고 실질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공유가계부 작성, 디지털 자산 목록 만들기, 가족 재정회의, 전문가 활용, 금융 문해력 향상, 이런 5가지 실천 방안들 다 중요하지만요.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결국 소통에 있거든요.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려는 의지가 담긴 솔직한 대화가 없다면 어떤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 다시 한번 마음에 와닿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재정을 공유하는 일은 사랑을 지키는 일이라는 말.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배우자 혹은 소중한 가족과 함께 돈에 대해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조금은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첫 대화가 미래에 닥칠지 모를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 앞에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김영리 편집장님의 칼럼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